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었죠. 위정교사 혐의 1심 판결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 오늘 판결의 의미, 그 파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여당 내부에서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개파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여당발 악재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정말 최대 이슈는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했는데 한민수 의원이 현장에 계셨죠. 예, 대표께서는 의원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15일은 40명인데 오늘은 60명. 미리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결과 예상의 의견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오늘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40명의 의원들이 왔고 오늘 60명 했습니까? 네. 저는 세보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 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 지금 상임위도 있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다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저는 다른 일정도 없고 대표 하시는데 가봐야 되겠다 갔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무죄가 나와서 일단 이건 사필 규정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논평도 내고 다른 방송 가서 얘기했는데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판결은 정말 그 보수 논객조차도 잘못된 판결이다. 그리고 보수 종편들마저도 무죄 또는 80만 원을 예상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너무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가 입장도 내고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정치가 좀 복원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생도 챙기고 해야지. 22년 전 사건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게. 전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짜맞추기 진술이나 녹취 가지고 기소를 해서 제1야당 대표를 제일 유력한 차기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결국 했는데 사법부에서 잘 현명한 판단한 것 같고요. 저도 기사를 보고 판결문 기사를 보니까 김진성 씨는 유죄인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냐 무죄냐 이런 식의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도 나오던데 그거 제대로 안 보고 하는 얘기죠. 재판부가 김진성 씨의 그 진술에 대해서요. 일부 신빙성에 대해서 무죄 의심이 간다면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우리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이 오늘 기자단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김진성 씨가 다른 알선 수재로 두 가지 혐의가 있답니다. 하나는 액수가 미상이고 하나는 70억이 넘는 액수가 알선 수재 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2년째 기소를 안 하고 있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사법부의 판단이 잘 이루어졌고 실제로 검찰은 대선을 같이 치렀던 상대 후보에 대한
정말 이런 가혹하게 이렇게 탄압한 정권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예. 그런 정적 죽이겠고 야당 탄압이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최고께서는 또 법조인이신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중한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오늘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도 뭐 더 중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제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년 선고되리라고 예상을 했고 그게 맞았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80만 원 선고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했는데 그건 한 분밖에 없고요. 대부분 이제 당선 무효형 예상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비법조인들이었고 사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사건도 뭐 저는 징역 1년이 비교적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역 1년 6월 정도 선고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제가 판결문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의 기사 내용으로 대강 판사님께서 어떤 의미로 무죄 판결을 냈는가 대강 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건 뭐 정상적인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판결을 비평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수사 기록을 좀 읽어보고 또 재판 기록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판사님 판결을 보고 나서 그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체로 그럴 수는 없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온 그 정황에 대해서 나름 판단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우리 한민수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게 말하자면 주범이 김진성 씨예요. 즉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한 분. 그 위증을 한 분이 김진성 씨인데 말씀하신 대로 2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검사 사칭 사건 이 KBS의 최철호 PD가 추적 60분 그 책임 PD를 하면서 그 이재명 변호사와 그 협업을 해서 그때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그 파크뷰 아파트 그 특혜 분양 사건 그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예. 그 과정에 이제 검사 사칭을 했다고 해서 2002년도의 사건인데 그것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그때 죄값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내가 뭐 무슨 모함을 그러니까 뒤집어 썼다. 그 상대방 김병량 시장하고 KBS가 모략을 해서 이 협잡을 해서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뭐 이렇게 주장을 예. 해서 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그 과정에 그것을 또 벗어나려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킨 그 사건인데 그럼 김진성 씨의 6개 죄목이 있거든요. 범죄 사실 6개 중에 4개를 유죄 판결로 하고 2개를 무죄 판결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2개가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그 과정에 그러면 이 김진성 씨는 증언하러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증언을 하라고 요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증언을 예. 하지 않고 두 번째 가서 증언을 예. 한 사안인데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고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 이 사건 자체가 아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가 되지는 네.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저는 뒤집힐 거라고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주로 오늘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서영수 전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의 절반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검찰 구형상으로는 사실 최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3년형인데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판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기소는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소라는 거 공정과 상식, 법과 증거에 따라서 기소가 됐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상한 재료를 넣어요. 결국에는 이제 상한 재료를 넣으면은 제대로 된 음식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그 위증 조사를 보면
상한제를 넣는다고 넣었는데 재판부가 판단한 게 뭐냐? 위증교사로 할 만한 입증이 부족했다라는 판시가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검찰이 재료를 똘똘 말긴 말았는데 상한제를 못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에 판단된 판결을 한 것뿐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애시당초 위증교사 부분의 사안을 보면 2024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 22년 전 사건을 갖다가 기소를 했어요. 근데 김진성 씨 보시면 18년도 사건에 대한 것을 백현동 사건 수사하면서 그 김진성 씨의 녹취를 뽑아다가 지금 별건 사건으로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참 이때부터가 좀 잘못됐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결국에 입증 자체도 녹취록에 그다음에 김진성 씨의 자백인데 아까 한민순이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진성 씨가 지금 현재 백현동과 관련해서 5억에 대한 사기죄도 무혐의를 검찰에 해줬고 알선수재도 얼마일지 모르나 아직도 2년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예. 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검찰이 과연 김진성 씨의 위증에 대한 자백에 이르는 과정들과 그다음에 현재의 녹취록에 대한 판단들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을 만한 거 볼 수가 없다.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피고인으로서 증언을 부탁한 것뿐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한 건데 이게 어떻게 위증교사냐라고 판사께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소를 하든 어디를 하든 크게 달라질 어떤 게 없다. 네. 예, 그래 보입니다. 정광재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를 별개로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체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짙다. 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시각에는 김진성 씨가 일관되게 위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위정 교사다. 근데 이게 재판부는 두 사람을 연결시키지 않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2002년에 그러니까 22년 전의 일이라고 아마 뭐 한민수 의원이나 두 분 다 의미를 축소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2022년에 사건이 발단이 됐지만 명백히 2018년의 문제입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시절에 두 후보자 간의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이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는 누명을 썼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예.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증언을 했다. 이것이 이제 위증교사 사건으로 불거져서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 재판부 설명 자료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각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게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정범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검찰이 직접적 증거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어필해 갖고 항소심 판결을 다시 이끌어내면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뭐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처럼 지난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사범과 관련해서도 1심 판결이지만 민주당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게 직접 증거, 간접 증거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저런 판결문을 쓴 판사님이 과연 이게 이제 법적인 생각으로 쓴 건지 정치 문서를 쓴 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듣거나 또는 증거물이 있거나 그리고 그 서면의 증거물이 있거나 이게 직접 증거고요. 예. 간접 증거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사람, 내가 들었다.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 내가 본 것인데 그 본 사물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물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뭐라는 거죠? 직접 증거는 첫째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럼 어떤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법적인
그 판결문을 마치 정치문서 쓰듯이 이 판결문을 쓰면 그걸 무슨 법률적인 양식을 가진 사람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이미, 최고위원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미서 저는 뭐 교수님. 100% 납득합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이고 아주 올바른 판결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미 재판 과정에서 이미 판사가 검찰의 억지 기소 짜집기라는 걸 간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얻을려온 보도 통해서 알렸습니다만 검찰이 굳이 그 전체 전화 녹취 분량 있지 않습니까? 예. 30분을 틀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판사가 얘기합니다. 검사가 반대하는데도 그거 다 트십시오. 그거 아신 거죠. 안 겁니다. 30분 다 틀면은 정말 30초당 한 번씩 얘기 나옵니다. 12번이 나옵니다. 그 기억한 대로 있는 사실만 말해주면 됩니다. 이게 교사입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유증교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구체적 내용들은 기자들이 많이 보도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거 가지고 위증교사라는 또 그걸 엮어서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만들어낸 사건이고 네. 또 이런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더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정확히 이 건입니다. 지난해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 것이 바로 이 건이거든요. 위정교사 관련된. 당시에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유창훈 판사의 이 구속영장 관련된 기각 내용을 보면은 소명은 됐다. 그러면은 이 위정교사 관련된 혐의는 입증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 녹취록,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진성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 한 것 자체가 많은 법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그 표현 자체가 위정교사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판결문이 이 법률적인 판단은 문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요. 물론 판사님들은 소명과 증명을 조금 구분해서 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조사를 완전히 거치지 않는 증거물을 가지고 뭐 표현을 일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수사 기록을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수사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 수사 기록이 법정에 나왔을 때는 이것을 다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증거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도 판단을 해봤을 때 그때 이미 그 위증교사는 인정이 된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들은 소명 단계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소명되었다고 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관계에서는 일부 확인을 해야 될, 직접 판사님이 들어보거나 증인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이 검찰에서 또는 경찰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다시 법정에 불러서 물어보고 나야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다 인정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예. 소명되었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거 다 해가지고 봤을 때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까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판사님은 그 이후에 와가지고 증거관계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위증교사의 현장 녹취록이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저도 녹취 내용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사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공개적으로 증언했을 때 위증이거든요. 실체적 진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사무실 바깥에 외근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 내부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이런 내용으로 김진성 씨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러이러한 즉 KBS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고 진술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겠습니다. 이야기해달라고 또 더 나가서 내가 그 저 변론 요지서 보내줄 테니까 예. 이거대로 증언해달라. 이게 저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고 위증해달라고 요구하는 알겠습니다. 거지 네. 뭘 위증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에요. 예. 정의전 부대변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정광재 대변인과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2심 가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검찰이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바뀔 게 없다니까요. 이미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될 건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장 전담천사가 이 소명이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 이건 뭐냐면 검찰이 구속을 요하는 청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아 그냥 논리적으로 납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장 전담판사가 30분 녹취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검찰이 짜깁기한 내용으로 해서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이거는 위증교사의 이름이다라는 걸 보고 아 이 정도면 재판에 가서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기소가 증거로 확정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공판 중심이라서 재판에 가서 모든 증거들을 취합한 종합적인 판단이 그게 진짜 증거에 의한 판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영장 청구에서 판단된 것들은 그 판사가 판단된 게 혐의가 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여러 이제 법률가들 해석이 따름이고 저는 이겁니다. 30분의 녹취는 매우 중요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듣고 이거는 위증교사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교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러지만 그게 아닌 재판부는 아주 무미건조하고 법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30분의 녹취를 들었더니 흐름과 문맥 자체가 이거는 위증교사가 아니라 당시 피의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본인의 재판에 있어서 방어권 행사에 김인성 씨는 매우 중요한 증인이었어요. 증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증인 요청을 한다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통영상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16년 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알겠습니다. 매우 상식적이잖아요. 오늘 판결문 내용 그대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자, 이 판결 결과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정광재 대변인 갔다가 이제 한민수 의원 쪽으로 갈 텐데 자, 이 오늘 1심 선고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난 공직선거법 징역형 유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타결 입지 않겠냐 했는데 또 정치적으로 오늘 무죄로 뭐 살아난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선거법 재판에 40여 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갔었는데 올해 이번에는 60여 명의 소속 의원들이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1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구심력, 민주당 내에서의 구심력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대권 지지도를 얘기할 때도 이재명 대표로 결집되는 현상을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1심 판결이 나온 시점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난 선거법 재판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2번의 더 현실 법정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적어도 2심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2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달하는 형량이 2심까지 나왔을 때는 그때서부터 민주당이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난 70여 년간 존재했던 정당인데 비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건 지난 4, 5년이었잖아요. 영속 정당이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포스트 이재명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네 분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번 오늘 4시 비공개 회의에도 참석을 하셨죠? 네, 있었습니다. 장애 집회 관련해서는 이 대표 의견이 혹시 나왔나요? 오늘 4시에 비공개 간담회에서는요. 예. 주로 민생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산안 관련된 얘기했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이번 토요일 예고된 장애 집회에 민주당도 함께합니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이제 시민사회단체, 우리 시민단체들이 하는 지난 23일도 그랬고, 예. 그래서 집회를 하면은 저희도 자연스럽게 우리 민주당도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당원들, 여기 의원들도 그렇고요,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데 파란 색으로 복장을 통일하는 것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은 이제 그 시민단체가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란색들 쭉 보고 이게 정치적 색깔이 좀 있어. 이번에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예. 지난 토요일 날 그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 가족 단위에 정말로 가족 단위에 마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어떤 축제 분위기도 좀 전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신 못 차리면 저는 더 불붙듯이 커질 거라고 봐요. 정말 광야에 들불 일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지난 집회에서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이번 집회도 시민단체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합류하는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난번 15일 날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정치 판결이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 때 그때 얼마나 국민의힘이랄지 여권 집권 세력들 대통령실할지 환호작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되게 실망했어요. 충격받았고. 아니 집권 세력이 국민들 민생고에 전쟁 날까 힘 모르겠다고 우려하고 있는 안보 불안에 그럴 때입니까? 저는 저분들 저러는 거 보면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해서 국민을 잘 보듬어서 국정을 제대로 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사랑받을 생각을 해야지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소해서 그거 예상치 못했던 중형 나왔다고 좋아하는 게 그게 과연 집권 세력입니까? 반성부터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이번엔 또 이제 무죄 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강해지겠다? 그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 15일이나 25일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대로 있어요. 수사받을 거 다 받았고 소환받을 거 소환 다 했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예. 그 반이라도 한번 김건희 여사나 그 주변 사람들 수사 한번 해보십시오. 김정철 이번 주가 이른바 슈퍼위크입니다. 목요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이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애 집회 동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미 그 지난주에 그동안 이어오던 그 규모에 비해서 훨씬 축소됐지 않습니까? 축소하려고 축소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오죠. 이게 뭐 단순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의명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을 받게 되니까 어쨌든 사람 동원해서 세력 과시하고 그걸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뭐 재판에 영향이 크게 그것 때문에 재판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지도 않는데 그것도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하면 판사도 민주당이 저렇게 세니까 재판을 잘못하면 다음에 정권 바뀌면 나도 좀 그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또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인식이, 우리나라 판사들이 뭐 그렇게 되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이거 집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호응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저는 이 집회가 그렇게 썩 계속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나 이번 재판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뭐 보고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이재명 대표님은 이번에 자꾸 뭐 억지 기소, 뭐 정략적 기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재판 받으신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판 받은 내용도 뭐 본인의 주장은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썩 납득할 만한 그런 재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또 지금 재판을 몇 건이나 받습니까? 그리고 수사를 또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재판을 받아서 그 정의로운 판결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한 거지. 그건 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나오면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서운하더라도 이거 국민들은 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를 활보하면 안 예, 된다라는 그런 알겠습니다. 정의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광재 대변인 갔다가 제가 바로 서영주 전 부대변인 갈게요. 이 장외 집회 동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불이 붙으려면요, 마른 그 들판에는 정말 성냥불 하나로도 온 산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이 생깁니다. 불이 잘 붙죠. 그런데 우리가 호응할 수 없는 소재들로 자꾸만 불을 붙인다고 하면 우리가 논평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젖은 장작에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하더라도 젖은 장작은 쉽게 타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구호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다면, 아까 한민수 의원께서는 뭐 2016년 탄핵 정국과 비유해서 하셨는데 뭐 2016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지금의 이 민주당의 이 장외 집회가 단순히 정말로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을 뿐 대한민국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벌써 몇 주째인가 4주째 하고 5주째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전 부대변인, 일각에서는 장외 집회 현장에서 패딩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장기전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패빈이요? 패딩. 패딩이요? 네. 그거는 그냥 뭐 해프닝이죠. 뭐 자율복을 입는다는 거는 떨어지는 기온도 있을 것이고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배려를 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복장이나 깃발을 들고 있으면 이게 시민들이 가다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김건희에서 특검 받아야 된다. 윤석열 정부 이거 국정 이대로 되겠냐. 그런 분들이 오다가 여기는 민주당 집회인가 보다 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에서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따진다는 자체가 참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이게 수가 몇 명이냐, 이게 뭐 민주당이 동력이 생기겠냐, 이런 생각을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그래서 국정 운영이 낙제점 수준을 못 면하는구나. 그러니까 집안 싸움하면서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안 보잖아요. 그런데 불길이 아직 타오르지 않았다. 예. 작은 불씨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왜 이걸 바라는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못 듣고 이걸 허투루 가잖아요. 그러면 불이 확 붙어서요. 그땐 끌 수도 없고요. 타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이슈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재원 최고 갔다가 바로 한민수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12월 12일, 12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심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냥 당연히 상고 기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고 교도소 수감돼서 이미 그 형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공범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만약 이게 문제가 됐다면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다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상고 기각이 되고 형이 확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판결하는 걸 보면 워낙에 이상해서 네.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부분 파기환송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뭐 제가 어떻게 이 깊은 판사님들의 속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네. 그런 일은 없어야죠. 뭐 재판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판결 선고의 그 방향은 논리칙과 경험칙으로 정해지는 건데 이것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거든요. 예. 유무죄의 판단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끝났어요. 그럼 그와 동일한 사건을 갖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그 법리적으로
일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 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 뭐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게 그 시기상 일각에서는 좀 뭐 대법원 선고일이 잘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초안을 공개했나요? 그러고 나면 직후에 바로 이게 잡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설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저는 뭐 대법원 그렇지 않을 거라 보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뭐 고3 그 당시에 키웠던 친구들은 조국 장관이 그때 대표가 법무장관 지명되고 막 그랬을 때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죠. 어마어마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날 뭐 수십 일 동안 언론에 온갖 의혹들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실체가 규명되지 않거나 무죄가 난 상도 많은데 터졌을 때 사람들이 호응을 했다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게 뭐야 너무 과했네. 그리고 뭐 자기 아내나 뭐 이런 쪽은 전혀 수사 안 했네. 이런 게 이미 광범위에 퍼져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일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사라고 붙여야 되겠죠.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권 쓴답니다. 네. 알려주고 있거든요. 3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일 쓰고 그다음 재의결 과정이 또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12일 날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집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뭐 열기가 떨어지네 뭐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오신 다음에도 그런 말씀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가면 요구하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3가지입니다. 저도 뭐 매번 나가니까 3가지예요.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김건희 특검 제발 수용하라. 전쟁 반대한다.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하니까 집권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저 모양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정광재 대변인께는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컨대 좀 빠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가정하건데요. 일단 공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한번 와보라는 것도 전혀 공감하고 아니 우리 그 정 구호에 대변인이 와서 보고 네. 가보란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물론 있겠죠. 집회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그 대법원심은 법률심입니다. 예. 아까 김재현 최고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같은 혐의로 이미 실형을 다 마치고 복역하고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한국 기각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건 뭐 상상해 보기 어렵고요. 조국 대표가 빠진 조국 정당 당연히 12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비례대표 순번 계승하면서 자체 정당을 유지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뭐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민주당과의 구심력 합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목소리도 커지지 않을까.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권 지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그건 조금 중장기적인 일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먼 이야기일 수는 네. 있지만요. 상윤 전 대변인은 조국 혁신당의 운명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뭐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의회 변수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예. 일단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판단한다면 조국 대표가 최종 확정돼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공산이 지금은 높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은 결국에는 일단 이름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혁신당에 대한 이름부터 그 안에 있어서의 지도부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다 한 번에 싹 바꿔야 되는 좀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국 대표가 정치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도 그게 몇 년이 되든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의 상징성은 조국 혁신당 내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수감이 됐다고 해서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을 조국 빠진 혁신당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냥. 조국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토론하는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조은희 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뭐 공천 개입 의혹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또 의원, 오세훈 시장, 조은희 의원까지 이런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요. 뭐 일단 저 근거라는 것이 명태균 씨하고 그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혜경 씨라는 사람, 명태균 씨와 원수지간이 돼 있죠. 그분의 녹취 파일에서 이제 하나씩 꺼내서 공개를 하다 보면 거기에 예. 이름이 나오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제가 방송에 나오는 바람에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 안철수 후보와의 이 경선이 당원의 여론조사 내지 당원 투표를 반영하지 않는 예. 서울 시민 전체의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그걸 뭐 조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아마 접근을 했다가 캠프에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밀어냈나 봐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 그 과정에 아마 캠프와의 관계 또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여론조사를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보는 관계에서 그 오세훈 시장 측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자금이 오갔다 뭐 그런 정도의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엮여들 가능성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과정에 일부 뭐 조은희 의원 측과 관여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 그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이 공개가 되었고 조은희 의원은 뭐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니 확인할 길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 명태균 씨는 제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행실을 보면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여론조사를 조작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접근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방식의 피해자를 양산한 분 같고 그래서 잘 보면요 문제가 된 분들이 전부 직접 거래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 또는 피곤하고 이야기한 강모 씨하고 이야기한 내용에 들어보면 뭐 거짓말, 허풍 또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야기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공개가 되니까 난처하죠. 전부 당사자들도 난처하고 당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민주당은 좋아하고 뭐 그런 상황인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기꾼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계속 논란을 벌여야 되는 것 자체가 참 처량한 예. 일이죠. 그래도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차. 정광재 네. 국민의힘 대변인 조은희 의원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여론조사 시행 과정에서 파악된 책임 당원 명부가 조은희 의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거론한 건지 그리고 어느 쪽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이면은 서울시의 국회의원인데 네. 어느 지역의 여론조사 책임 당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시에 서초 갑의 후보로 나왔었으니까 서초 예. 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명태균 씨나 아니면 나오는 뭐 음성만 가지고 이야기를 예단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전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서 이분이 뭐 거의 포레스트 검프 수준이에요. 무슨 뭐 당의 주요 사안마다 자기가 그 한복판의 중심에 있어서 그 사안들을 다 바꾸고 했었다는 건데 아무리 뭐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컸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의 주요 의사 결정 하나하나에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자신이 모든 걸 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일종의 블러핑이라고 보고요. 지금 검찰에 구속 수감돼 있는 블러핑이라는 게 상태입니다. 과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뭐 과장한다는 얘기인데 검찰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결국 명태균 씨가 자신이 했었던 일과 하지 않았었던 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검찰에서 할 거고 예.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천에서 이 여론조사가 막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찾기 어려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이 여론조사를 통한 뭐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불법 개입 여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 여론조사 과정에 그 책임당원 명부가 조은희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제 경선 후보가 되면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곧바로 안심번호의 형태의 책임당원 명부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하면 우리 당의 그 경선 규칙에 의하면 일반 그 지역 주민의 여론조사를 50% 반영하고 예. 당원 투표를 50% 반영하거든요. 그럼 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상번호가. 예, 그럼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게 저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거나 하면 이게 저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이 되니까 가상번호를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당원 이름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 뭐 예를 들어 김재원 씨 저 누군데 찍어주세요 하고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명단을 제공한 건데 이것을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 넘겨서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예. 그것도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 하나입니다.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우리 여기에서 제가 저 녹취 내용에 보니까 2, 3일 전에 동일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해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그러니까 2, 3일 전에 여론조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예. 경선 여론조사를 할 때 미리 같은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혼란이 오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며칠 전부터 여론조사를 뭐 이틀 전부터 하루 전부터는 동일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금지해요. 당내 그 규칙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은 직전의 여론조사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것이 당내에 문제가 있다든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창원지검에서 일단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구속도 됐죠.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명태균 씨 관련이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명태균과 관련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불거지고 우리 민주당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참담합니다. 어떻게 됐길래 도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부부와 명태균 씨는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어떻게 엮였길래 거짓 해명이나 내놓고 지금 제대로 된 반박 하나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구속돼 있지만 만약에 그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방송 듣고 뭐 좀 이렇게 정신 나가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한 거를 전달하면은 황금폰 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면 더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 갖고 있는 거 다 공개하세요. 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아니 오죽하면은 그
대통령실 해명이 있은 다음에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이 사건의 본질은 처음 출발은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에가 국정 개입과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한 의혹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창원지검 수사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분이 뭐 지방선거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연수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뭐 공천을 주겠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건을 검찰이 저는 뭐 특검 아니고는 밝히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본질을 가려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전부 다 이 명태균 게이트로 파상된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걸 안 받고 지금 나오는 건 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은 의원 이런 거는 자세히 뭐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거 못 들어봤는데 언론 보도상 봐도 저는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랜 후원회장이 실제 돈을 입금한 거 3,300만 원은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정치자금보사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뭐 아직 보도가 나온 내용도 있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뭐 돈을 내용도 준 거에 대해서는 인정했잖아요. 확인되지 김모 않은 씨도. 내용도 있으니까 예.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네. 짧게 좀 할게요. 네. 근데 그 명태균 씨 지금 나오는 삼자와의 녹취 부분을 국민의힘이나 당사자들은 무슨 허풍이다 사기다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 씨 말한 게 허풍이나 사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명태균 씨 많은 녹취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나 당사자들의 대응을 보면 최근에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 그 아는 그 전 도의원을 통해서 대통령 다른 녹취도 틀어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유나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이 존재한다는 건 명태균 씨의 말이 진실에 가깝다는 거를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기 혐의가 있고 허풍쟁이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는 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의지했을까요? 저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든 조은 의원이든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고 통장에 저 여론조사 대납비가 3,300만 원이 찍혔잖아요. 네. 그건 부인할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인해서 될 게 아니라 수사를 기다리고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보다도 더 뜨거운 이슈는 게시판입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이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이제 오늘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설전까지도 벌이는 장면까지도 나왔는데 정확한 핵심이 뭡니까? 일각에서는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 부인과 가족이 이 당원 게시판에 글을 등록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쟁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전부터 당원 게시판에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내용의 그 글들이 최근 한 1년 동안 마구 게재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민주당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또 민주당에서 과거 열린우리당 당계파 사건이 있어서 네. 그때 저 당원 게시판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열린우리당은 이걸 실명제로 바꾸고 그리고 한 400명을 쫓아냈어요. 근데 우리 당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왜 우리 당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안 쓰냐 해가지고 글 좀 써라고 해서 글쓰기 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게시판에 사람이 너무 들어오지 않고 민주당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그 구성원들의 성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아서 제가 이게 지금 이건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사실 당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건 저 보수 정당에 들어온 불순 세력이고 이건 저 해당 행위자들이기 때문에 예. 당의 질서를 물랑케 하는 해당 행위자니까 전부 축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판에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그와 비슷한 논조의 글 중에 이제 어느 날
그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동훈이란 이름의 당원 그리고 예. 한동훈 대표의 가족 명의의 그 당원들이 쓴 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제 개인 입장은 그 중에서 해당 행위가 있다면 그 자들도 그냥 쫓아내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진짜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었고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것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고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니라 본인이 쓴 거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익명의 게시판이라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이 내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예.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첫째 하나는 이것을 해명을 하지 않고 또 더욱이 누가 쓴 글인지를 밝히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왜 이렇게 해명하고 많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느 동네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생 누구다 이렇게 밝히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것이 못 밝힌 이유를 뭐 개인정보 정당법 온갖 뭐 제가 봐서 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원명부를 공개하지 말라는 거는 과거에 주로 이제 야당이나 소수당이 이 당원들이 있으면요 지역에 야당 당원들이 있으면 이제 국가 권력에서 너 왜 이 당에 입당했어 이래가지고 세무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당원명부를 보호해 주라는 그게 이제 각국에도 다 그런 당원명부 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든가 또는 외부의 이 요구에 의해서 당원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당내에서 이걸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미 저 중앙선관위의 규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가 안 쓰고 어떤 당원이 쓴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알려주면 되는 일이고 예.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렇게 밝히면 쉬운 일인데 김 최고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하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네. 대표 죽이기다, 뭐 대표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럼 썼다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잠시 뒤에 다시 안 쓰면 돌아오겠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예. 썼으니까 이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충분한 얘기가 활용권 되니까 주세요. 정화재 대변인 제가 잠깐만요. 5분 30초 잠깐만요. 계속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강조하는 뭐 이유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당내에서 갈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명분이나 이유 또 이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냥 아예 쉽게 설명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런 논란들을 일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죠. 이 논란을 이렇게 키워서 당내 분열을 조장할 만한 사안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전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운영합니까?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은 자신이 익명 속에 남아서 조금 더 비판적인 의견, 수위 높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익명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익명 게시판에서 운영된 글이 명백한 뭐 현행법 위반이라든가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서 이걸 가지고 해당 행위다? 이 자의적 판단? 이런 것들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개한 것이 오히려 우리 정당의 민주적인 뭐 언론을 막는다거나 의사결정 구조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그 해가 더 크다면 당 지도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판단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식 계속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산적한 현안을 무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천착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당 지도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 게시판은 국민의힘 사안이긴 한데 한민수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동훈 대표로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 정도 됐고요. 근데 제가 한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뭐 민주당 대변인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친윤 쪽에서 공교롭게도 친한 한 분씩 나오셨는데 친윤 저는 쪽에서 친윤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독립군이에요. 얘기 쭉 들었을 때는 저는 느꼈는데 아무튼간에 네.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왜 빨리 밝히지 못했느냐 입장 냈으면 끝나지 않았느냐 그 뭐 내 아내도 아니고 장인 장모 어머니 아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파져 있는 이제 이런 트랩 같은 게 딱 깔려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이거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파를 해내지 못하면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아주 큰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 그 보고요. 그래서 그게 뭐 내 아내가 뭐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얘기하기를 쉽지 않은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상당히 여권 내 큰 파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칫 봉합이 안 되는 분열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서영주 전 부대변인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질문을 드릴게요. 김정은 최고위원 뭐 이 당 게시판 관련해서 추가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우리 당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해프닝이거든요. 해프닝에 그 내용이 좀 말씀하신 대로 별 내용이 없다면 아니 뭐 이게 저 그 익명 게시판이라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내용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켰으면 죄송하다라고 하면 그 이상 뭐 뒤에서 군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계속 가서 이제는 무슨 저 대표 끌어내리기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쟁점은 대표가 결정했으니까 따르라 한다고 따라지지도 않고 지도부가 결정했다 하는데 제가 지도부의 일원이거든요. 예. 제가 자꾸 떠들고 있는데 언제 결정을 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민전 의원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찍 나왔기에 뭐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을 지도부가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알겠습니다. 결정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충분히 봉합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고발하겠다고 엄포만 놓고 고발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사거리도 아니다 이야기하고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너무나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것뿐이에요. 정광재 대표 혹시라도 네, 이 관련해서 할 말씀 있으면 네. 고발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주 내에 법적인 조치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게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김민전 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사의 일부를 오독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겠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사의 일부를 잘못 판단해서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뭐 김민전 의원이 뭐 싫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란으로 자꾸 번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왜 저한테 부대변인께는 발언을 안 주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죠. 남의 당 얘기에 뭐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세요. 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이제 내부에서 싸우시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정치 현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생을 챙겨야 될 말하자면 집권 여당에서 당원 게시판 갖고 싸우고 있고요. 이게 또 친윤과 친연이라면 친윤의 뒤에는 용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그럼 민생 안 챙기고 당에 있는 한동훈 대표랑 그냥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서 당원 게시판으로 싸우느냐. 이 시선이 주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보니까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을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사실 여부가 드러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누가 이기든 간에 꼴뚜기 신세입니다. 어물쩡 망신은 누가 시켜요? 꼴뚜기가 시키죠. 친윤이기도 꼴뚜기, 친한이기도 꼴뚜기. 결국엔 국민의 망신은 단계가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꼴뚜기 표현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런 꼴뚜기 비판을 표현은 우리가 잠시 굳이 있어봐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정당이. 꼴뚜기 표현은 서영주 전 부대변인 개인적 표현으로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속담입니다. 자 김재훈 최고위원님께 잠깐만요. 표준어예요, 표준어. 그럼요. 김재훈 최고위원 잠깐만요.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 네. 오는 이제 28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재의결에 붙여질 텐데 가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네. 이것은 반헌법적인 법률이라고 명시를 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이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가결 가능성 높지 않은데 그러면 민주당은 그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국민과 엇나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하거나 정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아니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어떤 게 반헌법적입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반헌법적입니까? 본인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저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엔 제3자 추천안까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당히 정치를 좀 옹색하게 졸렬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아니 예전에 전당대회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최혜병 특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하다는 분 아닙니까? 제3자 추천? 그 민주당이 다 받았어요. 근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 얘기에다가 이번에도 그냥 딱 눈 감고 귀 막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을 지도자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 게시판 하나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결국은 계속 궁지로 빠지고 있다. 근데 다시 대통령 거부권 했는데 돌아왔는데 국민의힘은 108명이 뭉쳐 또 폐기시킨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네. 네. 정현석 대변인, 28일 이후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된 논의가 부결된다면 뭐 예.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럼 뭔가 조율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특검 사안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을 예.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 최혜병 또 김건희 여사 이게 어떤 면이 위헌적인 요소냐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 특검을 전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헌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최혜병 제3자 특검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무제한 특검에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비토권을 갖고 있는 것에까지 우리가 동의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당이 무제한 다른 사람 뽑을 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예. 이런 조항을 빼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이슈도 간단히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없네요.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